정치 고수들이 날리는 묵직한 한방. 시선집중 연장방송 정치 직격. 네, 시선집중 월요일 유튜브 연장방송 정치 직격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나온 시선집중의 안동진 PD입니다. 왜 자꾸 제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사실 연장방송까지 진행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월요일도 짤짤이 쇼가 있습니다. 짤짤이 쇼가 더 중요하죠. 시선집중이 더 중요한데 아무튼 제가 본방까지만 오늘 진행을 해주셨고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김진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번 주 이상돈 의원 나오시는 차례인데 이상돈 의원 개인적인 일정으로 오늘 김진애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상돈 의원님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네.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기자회견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보셨죠? 당연히 봤죠.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아침 물론 9시에 결렬 선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통보를 받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후보가 나오는가 이걸 가지고 봤는데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다 아셔야 될 게 이럴 때는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에서 선대위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더군다나 후보가 나서면 안 돼요. 후보가 나서면 오히려 최종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거는 이거 정말 윤석열 후보는 여태까지 못 보던 장면을 너무 많이 새롭게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저께 나온 목표는 근본적으로 자기는 단일화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편한테 덤터기식을 나는 거예요. 책임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한테 미루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럼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는 거네요. 이건 전략적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술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무례하고 거기다가 비열하기까지 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 어저께 굉장히 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저 서울시장 때 단일화 때 한번 해봤던 경험으로 단일화 할 때 상대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특히 놀랐던 거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 메시지까지 다 공개해요. 협상일지 다 공개하고. 거기다가 그 파일을 그동안 PDF 파일 협상일지라고 해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목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김병민 대변인은 뭐 옛날 파일이 덮어 씌워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아니 그 동네에는 웬 그렇게 우연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정무적으로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당내에서 선대위에서의 정무적인 기능이거든요. 그게 안 돌아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만큼 오만불손하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무례하고 국민에게도 무례한 거고 안철수 후보한테도 무례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비열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후보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그 정권 대리인까지 막 공개하고 이런 건 정말 처음 봤는데 그 무례함을 무릅쓰고서라도 뭔가 이루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닐까요? 덤터기 씌우려고 그런 거죠.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으나 안철수 후보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안 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미 정권 대리인이라는 이름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위임을 받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정권이라고 할 때는 협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권은 오직 후보만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나가서 하는 협상 대리인이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단일화 때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후보한테 최종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상당히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것도 정권 대리인이라는 말을 위임자라는 말을 써가지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거기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거기서 다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절을 했다. 이거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장제원 의원이죠. 제가 진행자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자리 바꿀까요? 네. 아니요. 아니 장제원 의원이 누굽니까? 초기에 상황 실장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윤핵관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윤핵관에 관련된 비판 때문에 자기는 대기종군 하겠다 이러고 나선 사람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윤핵관이 여전히 가동하고 있고 이거는 윤핵관 정도가 아니라 비선 실세 아니냐.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정권을 위임했다라고 그러는 상황인데 네. 거기 내용을 보면 아니 인수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게요. 총리뿐만이 아니라 내각 구성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건 뭐 완전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 것인가? 거기다가 그런 사람한테 정권을 줬다라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두 번 비겁한 거죠. 하나는 그런 거를 여태까지 완전히 백의종군 한다는 장제원 의원을 여전히 비선 실세로 써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비겁한 거고 그다음에 모든 걸 그 사람한테 미루는 거 그리고 장제원한테 미루고 그다음에 안철수 쪽에다 미루는 게 이게 두 번 비겁한 거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그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후보 쪽의 친분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의 원활함을 위해서 선임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거기서 매형이 몸은 처남이 몸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안철수 후보만입니다. 오직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 만약 성의를 보였었으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그야말로 조롱과 폄하와 모욕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안하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후보로서는 그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아니더라도 본인의 얘기를 뭐냐면 저는 그것도 또 비겁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비겁하게 많네요. 보냈던 비겁하고 비열합니다. 네. 아니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거 보면 그것도 뭐 본인이 쓴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그냥 중성적인 언어로 내 진심은 진정성을 알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그 본인이 쓴 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는? 그런 거는 이제 남 밑에서 비서 써주는 쓰고 이제 그거를 보고서 네네네. 오케이를 하는데 제가 만약 그거를 보는 입장이었으면 거기다가 몇 마디를 더 추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어떻게 저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안 왜냐하면 써있더라고요.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게 뭐냐면은요. 안철수 후보는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단일화의 여론조사. 방식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구체성에 대해서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도 안철수 후보 입으로 이준석 대표의 이 받은 모멸감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네. 그거에 대해서도 후보로서는 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굉장히 외교적인 언어로 이준석 대표도 살리고 안철수 후보도 올려주는 이런 외교적인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정치 리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전히 밑에 무슨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아니면 무슨 수사정보 분석관실에서 한 것 같은 그런 말로 해가지고 보내니까 그러니까 진심도 없고 성의도 없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상태한테 덤터기를 씌우면서 하는 짓은 정말 무례하고 비겁하다. 저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단일화 협상 과정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거를 많이 앉지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는 능력 면에서는 하여튼 무능한 거 아니냐. 특히 지난번 정치 토론회에서도 외교 안보에 대한 이런 무능함들, 그다음에 위험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정치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신천지 때문에 경선에서 민심에서는 졌는데 내부 경선으로 해서 이겼다. 그 다음에 홍준표 유승민도 못 끌어안았다. 물론 지금은 최근에 도와주고 있지만
뭐 이런 거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하고 두 번의 엄청난 그 갈등을 유발했던 것도 그것도 후보의 정치적 부족이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와서는 정말 이 마지막에 와서는 안철수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존중과 예우와 그다음에 그러면서 포용하는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아니 단일화 과정 자기 내부 정당이나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런 걸 못하는데 같은 편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걸 못하는데 정말 살얼음판인 외교 현장에서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게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자꾸 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자꾸 상대편한테 덤터기만 씌우는 거,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 왜냐하면 사과를 할 거는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정치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정치인들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상대편의 양해를 구하고 그러나 어떤 명분으로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잘 저울질을 해서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게 정치 리더의 근본적인 역량인데 빵점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안철수 후보 쪽에 빵점은 아니고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뭐 제가 어저께는 정말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도 뭐 어제 저희가 뭐 부족했지만 뭐 이런 사실 수사도 없었던 것 같네요. 좀 돌이켜 보니까. 문자 보면은. 그 사실 또 궁금한 오직 게 정권 교체만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얘기가 둘 사이 장재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 사이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것도 좀 사실 궁금하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거기도 뭐 합계해서 한 7, 8시간을 만났던데 그러니까요. 그 사이사이에 뭐 네. 다른 얘기들도 오가고 그랬겠죠. 정치인들이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뭐 이른바 합의 내용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차기의 당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 도전할 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벌써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에 뭐가 안철수 후보한테 당권을 가질 수 있는 이 미끼를 줘야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럼 이준석 대표는요? 뭐 이런 또 얘기를 이준석 대표랑 이태규 의원과의 폭로전도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3일 전에 있었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이태규 의원에게 윤핵관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권력 다툼은 아직 그대로 국민의힘도 살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아주 이번에 그 권력 다툼 사실은 요거 끝나고 바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공천 과정을 밟느냐, 얼마큼 자기 사람을 심느냐,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 하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도 네. 이준석 대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내부에서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오고요. 더군다나 만약 또 이거는 그냥 100 중에 하나 네. 만약 진다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다 그러면은 뭐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당 대표 자체가, 네. 다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왜 제가 국힘을 걱정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를 당시에 대표가 됐을 때도 많이 박수를 치고 한 게 국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몇 번의 그 기회가 있다. 뭐 지난 총선 이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그런 가능성이 그걸 그때 어떻게 되겠냐. 그럼 그때 거기서 누가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있을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까? 사실 아니면 이재명 후보한테 도와달라고 아니 했다면서. 그거는 이제 별도 얘기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바로 그 틈을 저는 안철수 후보도 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여론조사에서도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냐면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할 거다. 안 하는 게 하셨죠. 본인한테 명분도 실리도 다 얻을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그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왜냐하면 저는 동정표도 가도 10%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야말로 보수 세력의 이 말하자면 판도가 만약에 다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가 가질 수 있는 기회 또 정치 개혁에 관련된 본인의 소신을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당제에서도 어떤 역할 아니면 국힘을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요번에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적어도 네. 토론회에서 보인 모습 그리고 최근에 유세장에서 나온 모습 보면은요 정무적인 메시지가 네. 굉장히 간결하고 강해지고 세련돼졌어요.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야 10년 공부 허투루한 게 아니다. 아니 그거 왜 그거 있잖아요. 8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네네네. 8만 시간을 투입을 해야지 그 분야의 프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 능력도 굉장히 좋아져서 아니 이분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찬조 연설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아주 세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선전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오히려 당선 가능성 때문에 단일화 결렬이 됐고 어쨌든 단일화 책임 무산의 그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밀었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표심이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시나리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열흘 동안에 정권 교체에 대한 근데 최근에 와서 정권 교체에 대한 거가 상당히 좀 흐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45%까지나 합니까? 뭐 이런 지지율 너무했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워낙 갔던 표들 적어도 지금 한 8%에서 12% 사이는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도 중에서 지지를 하는 표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못 찍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그동안도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면 윤석열 지지표를 다 흡수하지만 윤석열으로 지지하면 안철수표가 흩어진다는 여론조사는 여러 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흩어지리라고 보고요. 단일화를 만약 한다면 단일화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마지막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국민 앞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적인 미래를 기대해보는 이런 것들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 넘겨보시죠. 10% 넘게. 15%까지는 제가 박제가 되고 15%까지는 있습니다. 제가 15%는 제가 자신할 수 없고요. 없지만 네네. 10%는 넘을 수 있을 것 네네. 같다.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더 강하냐? 그래도 윤석열 후보는 아니지 않냐? 이 강도가 어느 쪽이 더 세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나눠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여론이 더 강해질 거다. 이미 그게 이제 지금 마지막에 여론조사에도 그렇지만 많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게 지금 마지막에 더 드러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이번에는 토론회가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토론회가 별로 역할을 안 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그랬죠. 토론회가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솔직히 지난 두 번의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가장 첫 번째야 좀 이따 그건 질문이 나올 테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요. 그때도 제가 화가 났지만 화가 많이 나셨네. 왜냐하면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정치인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반일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상수로 둬야 됩니다. 반일 감정이 그걸 갖다가 그게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경제나 문화 교류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미래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역사 문제와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일본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토론할 때 심상정 후보의 가정에 가정을 더한 질문이라 적절하지 않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긴 했는 아니 한미일 동맹을 네. 당장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유사시에는 주둔할 수도 또 있지만, 있다. 예, 뭐 이런 있지만 얘기 그렇게 얘기는 그런 표현 자체가 가정을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적인 상황이다. 아무리 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점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경제 토론에서도 그랬지만 네. 정치 토론에서도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대장동만 물고 늘어지지 대장동 얘기를 또 않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정치 토론에서 대장동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는 윤석열 후보의 실수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거기다가 본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약 2분 30초를 써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느릿느릿 막 읽으면서 아니 저건 내가 하면 1분 만에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30초 만에 폭풍 질문으로 딱 반격하는 이재명 후보. 그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대장동도 그동안 공적 설계를 공공부문의 설계를 70%의 그 수익 확보를 한 이 지적을 무시하고 저 사익 농단을 한 세력이 가진 이익까지도 마치 이재명이 한 것처럼 계속해서 몰아붙였는데 그게 아니었다. 대장동은 거기에 누구죠? 그 55클럽 곽상도뿐만이 아니라 국힘들의 세력들이 있고 그거를 봐준 게 부산저축은행을 봐줬던 윤석열 검사였다. 네. 거기다가 박영수라고 하는 그야말로 박영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 박영수라는 특검하고 윤석열 후보하고의 관계는 몇십 년 이루어진 끈끈한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박영수 사단, 윤석열 사단이 검언판 카르텔로 다 봐준 게 아니냐. 그 중에 하나 증거로 나온 게 김만배가 왜 집을 사줬느냐. 그건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던 게 사실은 특수통 검사들이 가장 나쁘게 하는 일이 조그만 범죄들은 막 끄집어내서 막 부풀리고 또 하나는 큰 범죄는 축소해가지고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관 예우의 이익을 취하고 그거에 전형적인 검사가 아니냐. 윤석열이 해왔던 게 결코 공정이나 정의나 상식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정관 예우와 후관 예우 기존에 있는 선배의 이런 것들을 다 봐주면서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변호사를 할 때 이 사람은 주인 검사로서 이거를 덮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기다 거짓말까지 자꾸 하잖아요.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 거짓말을 한 거는 뭐 부인에 대한 거. 네. 일반 대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저기 했을 때 일반 대출을 받은 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동을 그게 아니다 그러는데 분명한 거는 그동안 두 건은 이미 일반 대출을 해서 그거는 기소를 했거든요. 언론 보도에 그러니까 나왔죠. 왜 그런 거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삼부 토건에 대해서는 왜 파주운용지구에 대해서 왜 봐줬느냐. 가지고 수사를 했냐. 이렇게 봐준 것들에 덮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반격할 거리가 너무 많네요. 왜냐하면 저도 막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리스트가 많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김만배는 윤석열이 내가 가져가면 죽어라고 하는 말이라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 김만배라고 하는 이른바 언론의 법조팀장의 일종의 거간꾼 부동산 마피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무슨 관계였을까. 근데 대장동 의혹을 이제 수요일 날의 토론도 이제 사회 토론인데 그때도 아마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날이 교육하고 문화인데 글쎄요 보죠. 저는 그냥 그거 하면은 사실은 그날은 사회 문화 토론에서는 교육과 토론에서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이거 얘기 나올 거예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허위 학력, 허위 수상 경력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 나오면 저쪽에서는 또 정경심 교수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뻔히 보이는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가 조작에 대한 거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주가 조작에 관련된 게 지금 조금 아까도 인터뷰 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거 뭐냐. 주가 조작에 대한 건 이건 세 가지가 문제거든요. 첫째는 실제로 주가 조작을 했다. 두 번째는 그거를
검찰이 봐줘왔다. 검찰이 봐줬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조차도 계속해서 토론회까지 나와서 거짓 해명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처음에 예전에 경선에서는 없다. 네. 신한 정권 하나만 없다. 그렇죠. 그러다가 토론회 나와서 이제는 했는데 손해 본 것도 있고 수익 본 것도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고 하는 거짓말.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김건희 씨는 10년 전부터 일인데 이게 검사 와이프 찬스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게 윤석열 검사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뭐 검찰총장이 이거 좀 덮어줘 이런 얘기를 안 했어도 네. 그쪽 세력에서는 알아서. 자기 식구들은 자기 측근과 자기 가족들은 다 지켜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했다는 게 이미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경찰은 기소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네. 덮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야, 아니 왜 저렇게 김건희와 또 처가 최원순 씨 또 측근들 네. 그리고 본인의 스폰서를 했던 삼부토건 아니면 박영수 이런 사람 앞에만 가면 저렇게 윤석열 작아지는가. 검사는 작아지는 네. 거. 이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에 관련된 표심에 좀 건 영향을 이거예요. 많이 줄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교육하고 문화 사회에 관련된 토론회인데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에토스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김건희 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 카르텔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정말 좋은이 아니라 정말 정말 교보제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는 심상정 후보도 지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도. 네.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이제 뭐 지난 금요일이었죠. 무슨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네. 대장동 문건이 공개됐다라고도 했고 네. 지금 주말 사이에 계속 이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와 알고 있습니다. 연결시키는 것 같은 네. 그런 보도들이 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없을까요? 저는요 일단은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찾았다는 거 정말 논두렁 시계를 연상시키는 그런 발상을 했는데 그거를 했다는 게 정민용 변호사의 변호사, 문건들 네. 아닙니까? 네. 정민용 변호사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그 전략 안에 분야팀장. 들어갔는데 네.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미 사전 조작을 하고 사전 그림을 다 해가지고 박영수 특검이 그쪽으로 파견 네, 거기서 일을 했다. 냈던 바로 네. 그 인물입니다. 그랬었죠. 그 정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결제 서류들은 이미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기소에 가지고 이미 있다. 썼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원희룡 선대 본부장님이 나와서 하셨던 건 일종의 네, 정책 쇼를 본부장. 위해서 네. 정말 그런 거야말로 쇼죠. 쇼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정말 배수구에다 갖다 버리고 그거를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저기를 해서 어떻게 바로 분별했을까? 토론회 바로 전날 그거를 하고 또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또 실제로 하잖아요. 그랬죠. 그런 것까지 하는 거 보면은 시나리오가 있었나?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네. 난다. 네. 뭐 그리고 정민영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네, 남욱 검찰 변호사가 조사네요. 여러 가지 얘기한 거는요. 지금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김만배나 저는 아니면 정민용이나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왜냐하면 그게 5개월 전부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게 대선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게.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의혹들은 다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게 딱 보여요. 걸쳐놓기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일 저기 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는 녹취록에 대한 얘기도 이것저것 나왔는데 윤석열에 대한 건 녹취록에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 2주일 동안 나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검찰이 그동안 덮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변호인들한테도 재판 참조 기록을 안 주고 이거는 검찰이 덮어줘 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또 타이밍이 흘러나오는 게 네. 뭔가 좀 의도가 그러니까 있는 뭐 거 아닌가? 검찰은요 네. 항상 양쪽에다 다 흘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발뺌하려고 지금 마지막에 발뺌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검찰의 하는 행동들은
뭐 제가 여기서는 빗자 돌림은 안 하고요. 그렇게 정의롭지는 못합니다. 정의롭지는 못하다. 아, 네. 여전히 마지막까지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항상 대선판은 흔들려고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는 발뺌하다가 그다음에 정권 초에는 또 저기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정권을 위협하다가 뭐 이러는 것들이 여태까지 정치 검찰의 행태들이었거든요. 네. 그 한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서 있었죠. 서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9일 네. 남았는데 어제 그거 깜짝 놀랐는데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똑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정당 지지율도 똑같고 네. 윤 후보, 이재명 후보 둘 다 똑같고 진짜 그러니까 또 K값을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정말 이상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아니고 역대급 박진감 대선까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은 변수, 주요 변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단일화 변수는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그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3차 토론회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3차 토론회에서 안철수 네. 후보가 어떤 태도로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한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지금 주가 조작에 대한 것도 뭐 더 새로운 게 나오거나 지금은 이제 하나가 또 이 변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그 안철수 엑스파일이라는 거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뭐 열린공감 나오는 TV 쪽에서 얘기하고 아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열린공감 TV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네.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그 안철수 엑스파일이 있다는 얘기가 네. 여기저기서 나오네요. 단일화를 네. 그야말로 추동하기 위해서 네. 협박을 한다. 협박을 이번에 한다. 안철수 후보가 왜 2, 3만 통의 문자를 받은 것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화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기가 나오던데. 국민의힘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일화를 한쪽에서는 이렇게 추동할 뿐만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안철수 엑스파일이나 이런 거로 협박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전형적으로 정치 검찰 또 정치 언론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뭐 주저앉힐 수도 있다 이런. 주저앉히는 건 하지만 이제 투표를 지지를 그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를 하겠죠. 마지막까지 안 하겠습니까? 그쪽에 검찰 출신들 선대위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역풍도 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토론회까지 보고서 중도층도 상당히 가까워져 왔으나 이제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도층과 저는 마지막으로 여성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표시요? 네, 저는 여성표가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던 2030 여성들이 이제 의견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은 사실은 투표율은 높으나 마지막까지 사실은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9일 남았는데 모레 토론회까지 보면서 과연 이 친일스러운 그 발언을 하는 윤석열 후보 거기다가 전쟁 선제 타격과 한미일 동맹 그다음에 추가 사드 배치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상당히 호전적인 것 같은 이런 윤석열 후보.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쟁의 참상들이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외교 안보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2030 여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 50대 60대들은 더하죠. 정말 이래서 되겠냐. 전쟁이 일어나면 내 아들이 먼저 저기 갈 텐데 지금 군대에 보낸 우리 자식은 어떡하냐. 이런 여성들이 굉장히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저기 할 거고요. 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끊임없는 여성 혐오. 여성 혐오에 대해서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젠더 갈라치기를 하면서 만들었던 거를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걸 그냥 한 줄짜리 외마디로 공약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청년 가족 이거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능을 어디에 소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은 아직도 하나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여성가족부 2대남들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기능을 어떻게 할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님까지도 네, 필요하다고 위안부 하셨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여성부의 존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토론회에서 그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걸 이재명 후보가 또 질문을 하니까 그거 구조적 성차별 없다. 다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런 문제에 답변할 시간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여성에 대한 너무나 폄하적인 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오직 단 하나의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끝없이 작아지는 이 모습. 전체 이거에 여성한테는 대해서 강당하지만 네. 이 여성들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태까지 의사표명을 안 해왔던 층에서의 투표 그 민심의 변화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효과가 좀 크긴 크겠네요. 네, 클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거- 커서 어머님들 그다음에 저기 젊은 여성들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네. 우리 1세대 페미니스트 우리 김진애 아니 왜냐하면 의원께서,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고요. 네. 저는 휴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성 가족부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게 있으면 다 앞으로는 평등 가족부나 아니면 성평등 가족부나 양성평등 가족부로 해서 바꿔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게끔 가야지. 네. 저는 항상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여성부가 처음에 생길 때 김대중 대통령 있었을 때 생길 때 여성부는 사실은 없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다. 네. 제가 언젠가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전 국민 전체가 노력을 하고 이런 거를 혐오와 갈등으로 조장하는 그리고 그걸 부추겨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네. 이 남은 변수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대선 전에 이제 마지막이시기도 하고 저희 정치 직격 코너가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국민을 항상 믿습니다. 국민이 그 시대 정신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더라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네, 조금 네. 솔깃해하시는 이유가 네. 지금의 문제가 코로나 위기 탈출이다. 그 다음에는 국민 통합이다라고 하는 거를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게 중도의 마음들 일반 뭐고 이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마지막에 선택을 할 때는 이 상식의 힘으로 선택을 한다. 저는 그걸 믿고 상식의 힘으로 대선 건투 건투.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상식의 힘 강조하셨습니다. 네. 네, 김진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김종배 씨가 아니라 제라서 네, 약간 즐거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정치 직격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JB와 함께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